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값비싼 샹들리에의 불빛이 쏟아져 내리는 강 회장의 저택. 그 화려함의 중심에 놓인 거대한 식탁은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강 씨 일가에게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위계와 가족 구성원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위계의 가장 낮은 곳에는 늘 한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재경그룹의 외아들 강민호의 아내였지만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유라는 오늘도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수저를 움직였다. 그녀의 앞에는 정성껏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인 윤 여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식탁을 훑어보더니 들고 있던 포크를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식탁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윤 여사는 입가를 닦는 척하며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음식 솜씨가 영 늘지를 않는구나. 하기야 뭘 보고 배우고 자랐겠니.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란 티는 숨길 수가 없다니까.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라의 심장에 박혔다. 결혼 생활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었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반박은 더 큰 비난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 그녀의 침묵은 신우이인 강지혜의 조롱에 불을 지폈다. 지혜는 과장된 몸짓으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뭘 새삼스럽게 그러세요. 우리 오빠도 참 어디서 저런 굴러온 돌을 주워와서 집안 망신은 다 시키고. 다른 재벌가 사모님들 모임에 나가면 제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다들 우리 새언니는 어느 집안 딸이냐고 묻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모욕적인 언사들이 오가는 동안 남편인 강민호는 굳은 표정으로 식기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때는 다정했고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이제 가족의 압박과 자신의 안위 사이에서 갈등하며 아내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비겁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유라는 남편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은 지 오래였다. 대신 그녀는 눈앞의 상황을 그리고 이 가족 구성원들의 민낯을 차갑게 관찰했다. 그들의 불안과 탐욕 그리고 천박함이 음식의 증기처럼 식탁 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시아버지 재경그룹의 강태준 회장이 육중한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며느리를 향한 아내와 딸의 비난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회사의 존망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들 조용히 못해. 지금 이 집안 망신 따질 때야.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고 어디서 개미떼 같은 놈들이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단 말이다. 이 모든 걸 해결할 열쇠는 YS그룹과의 협상뿐인데 그쪽 회장놈은 도통 얼굴 한번 비추질 않으니 강 회장의 고함에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YS그룹, 그 이름은 대한민국 재계에서 신화와도 같은 존재였다. 막대한 자본과 베일에 쌓인 경영 방식으로 단기간에 정상에 오른 기업. 그들의 회장은 언론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유령 같은 인물로 그의 결정 하나에 수많은 기업의 운명이 갈렸다. 재경그룹은 지금 그 유령 같은 존재의 자비에 매달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강 회장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으르렁거렸다. 어떻게든 YS그룹 회장과 연결될 끈을 찾아내. 그게 누구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란 말이다. 그의 절박한 외침은 며느리를 향한 모욕보다 더 깊은 절망을 담고 있었다. 유라는 조용히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자신을 근본 없는 집안 출신이라며 멸시하는 저들이 지금 간절히 손을 뻗고 있는 YS그룹이 바로 자신의 친정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그녀는 YS그룹 한 회장의 외동딸이었지만 아버지의 후광과 재벌가의 삶이 주는 허위를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어 신분을 숨겨왔다. 그리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만났던 강민호의 소박하고 진실된 모습에 끌려 결혼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진실됨은 재경그룹이라는 거대한 허영의 성 안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 강씨 일가는 심각한 얼굴로 서재로 향했고 텅 빈 식당에는 유라 혼자 남겨졌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치우는 것은 언제나 그녀의 몫이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유라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초라한 행색의 가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차갑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에 배신당하고 가족에게 상처받은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의 멸시는 그녀에게서 눈물을 앗아가는 대신 강철 같은 의지와 냉철한 이성을 선물했다.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고성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YS그룹의 투자 정보라도 빼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 회장은 취미도 약점도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아우성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하고 짓밟아온 존재의 발밑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유라는 마지막 접시를 닦아 찬장에 넣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때가 되었다.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그녀는 이 오만하고 부패한 성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조용한 결심과 함께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다. 그날의 굴욕적인 저녁 식사 이후 강 회장의 저택에는 지옥의 전주곡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재경그룹의 위기를 떠들어댔다. 주가 폭락,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신용 등급 하락, 재경그룹이라는 거대한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세상 밖에서도 선명하게 들려왔다. 강태준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혀 연신고함을 질러댔고 윤 여사와 강지혜는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신경질적으로 집안을 배회했다. 그들의 불안은 전염병처럼 저택 전체로 퍼져나가 고용인들마저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한유라는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유일하게 평온을 유지하는 섬과 같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을 돌보고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저택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어가는 시아버지의 모습, 보석함을 만지작거리며 눈물 짓는 시어머니의 천박함, 그리고 SNS에 올라온 친구들의 파티 사진을 보며 절망하는 신우이의 어리석음까지. 그녀는 이 가족의 본질이 얼마나 허약하고 공허한지를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폭풍은 예상보다 빨리 닥쳐왔다. 저녁 메인 뉴스 시간 앵커의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의 침묵을 깨뜨렸다. 속보입니다. 국내 굴지의 태양물산이 오늘 오후 재경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태양물산 측은 재경그룹의 방만한 경영과 낮은 수익성을 지적하며 경영 정상화를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윤 여사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강 회장은 서재에서 뛰쳐나왔고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하얗게 질려 있었다. 파국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그날 밤 유라는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남편 강민호를 발견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고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얼굴에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연민이 일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여보,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진심 어린 위로였다. 그러나 그 위로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의 눈은 증오와 원망으로 번들거렸다. 방법, 당신이 뭘 알아? 당신 같은 여자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는 술기운을 빌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비겁한 진심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당신이 만약에, 아주 만약에라도 SG그룹 딸이나 대한전자 막내딸 같은 사람이었어봐 그랬다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하시지도 않았을 거고 나도 이런 굴욕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당신은 이 집안에 대체 뭘 해줬지? 밥하고 청소하는 거 말고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고.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과 나약함을 아내의 배경 탓으로 돌리며 발악하고 있었다. 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사랑했던 남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선택했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말은 유라에게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버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강민호는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배경에 대해 묻지 않고 순종적이며 자신의 허영심을 채워줄 평범하고 착한 아내라는 트로피를 원했을 뿐이다. 그리고 진짜 위기가 닥치자 그는 본색을 드러내며 그녀를 가장 먼저 제물로 바쳤다. 다음 날부터 가족들의 학대는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와 절망을 표출할 대상을 찾았고 아무런 힘도 배경도 없는 유라는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윤 여사는 유라가 끓인 국이 싱겁다며 그녀의 면전에 뜨거운 국그릇을 집어 던지려 했고 강지혜는 유라가 아끼는 유일한 외출복에 보란 듯이 와인을 쏟아부으며 비웃었다. 그들은 유라를 불행을 몰고 온 여자라고 저주하며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유라는 아무런 저항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유라는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강 회장과 민호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태양물산의 약점을 잡아 여론전을 펼치거나 이제는 힘을 잃은 낡은 정치인맥에 매달리는 등의 어리석은 계획들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어디에서도 위기를 타개할 전략적인 사고나 날카로운 통찰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상속받은 부에 기생해온 자들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YS그룹과의 만남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있었지만 그 희망은 신기루처럼 잡히지 않았다. 그들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유라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복잡한 금융 데이터와 암호화된 통신 채널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세상이 그녀에게 부여한 무능한 아내라는 역할과 달리 모니터 속 그녀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거대한 자본의 향방을 예측하는 날카로운 전략가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냉철한 분석과 단호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문 밖에서는 강씨 일가의 비명과 탄식이 뒤섞여 들려왔다.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 하지만 유라는 더 이상 그 폭풍에 휩쓸려갈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의 눈이었고 이제 곧 폭풍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었다. 그날 밤 이후 한유라의 세상은 완벽하게 둘로 나뉘었다. 낮에 한유라는 여전히 강씨 집안의 유령 같은 며느리였다.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쏟아지는 경멸과 모욕을 감내하는 연약한 피해자. 그러나
해가 지고 저택의 모두가 각자의 불안과 탐욕에 휩싸여 잠 못 이룰 때 그녀의 방에서는 또 다른 세상이 열렸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한유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라클이었다. 강민호가 퍼부었던 잔인한 말들은 그녀의 가슴에 상처로 남는 대신 망설임을 베어내는 예리한 칼날이 되었다. 마지막 남은 애정과 미련의 껍질이 벗겨지자 그 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본질이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생각이 없었다. 부패한 것은 도려내야 하고 무너져야 할 성은 무너뜨려야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녀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유라는 고도로 암호화된 보안 노트북을 켰다. 몇 번의 인증 절차를 거치자 전 세계 최상위 투자자들과 분석가들만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비밀스러운 온라인 포럼 아고라의 화면이 나타났다. 그곳에서 그녀의 닉네임은 오라클이었다. 오라클은 수년 전 몇 편의 날카로운 분석글로 월스트리트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논객이었다. 그의 분석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시장의 흐름을 창조했고 수많은 기업의 운명을 갈랐다. 그러나 2년 전 유라가 결혼과 함께 평범한 삶을 선택하면서 오라클은 홀연히 자취를 감췄었다. 그리고 오늘 오라클이 돌아왔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재경그룹의 재무제표 내부 보고서, 주가, 변동 그래프 등 복잡한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그녀는 단순히 공개된 정보만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행간을 읽고 숫자들이 감추고 있는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막대한 부채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에 대한 어리석은 투자, 오너 일가의 방만한 경영과 비자금 흐름까지. 그녀의 분석은 재경그룹의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메스와 같았다. 몇 시간의 집중 끝에 재경그룹 모래 위의 성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라는 제목의 분석글이 완성되었다. 그 글은 태양물산의 적대적 M&A 시도를 단순한 기업 사냥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예고된 파멸의 시작일 뿐이며 재경그룹의 내부 붕괴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했다. 글은 태양물산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공격 전략과 그에 대한 강 회장의 어리석은 대응 시나리오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오라클의 귀환과 함께 올라온 분석글에 아고라 포럼은 폭발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고 세계 각국의 금융인들이 경악과 찬사를 쏟아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주요 경제 뉴스 채널들이 익명의 농객 오라클의 분석을 인용하며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뉴욕 증시 개장과 함께 재경그룹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추락했다. 태양물산의 M&A 전략팀조차 자신들의 내부 계획이 유출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며 혼란에 빠질 정도였다. 강씨 저택의 아침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강민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오라클의 보고서를 출력해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게 다 뭐야? 이름도 얼굴도 없는 놈이 키보드나 두들겨 쓴 헛소리일 뿐이야. 이건 분명 태양물산 놈들이 주주들을 흔들기 위해 벌이는 비열한 여론전이야.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오랜 독선과 아집이 진실을 볼 눈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다. 그는 보고서의 모든 문장이 끔찍할 정도로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깊은 불안에 휩싸였다. 첫 번째 돌을 던진 유라는 지체 없이 두 번째 계획에 착수했다. 그녀는 대포폰을 이용해 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최 실장입니다. 최 실장. 그는 YS그룹 한 회장의 그림자이자 가장 유능한 오른팔이었다. 유라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 실장님, 저예요. 브리핑이 필요해요. 재경과 태양물산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보안 훼손 준비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짧고 단호하며 지시하는 자의 목소리였다. 최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답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하루 뒤 유라의 보안 노트북으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파일 안에는 그녀가 요구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었다. 태양물산의 자금 흐름, M&A 팀, 핵심 인물들의 신상과 약점, 재경그룹이 숨겨온 우발 부채 강 회장이 비밀리에 접촉했다가 거절당한 사채업자들의 명단까지. 일반적인 기업 정보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YS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이 응축된 결과물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가진 힘이었다. 근본 없는 집안의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의 유일한 상속자가 가진 진짜 힘. 그날 밤 유라는 어두운 방 안에서 노트북의 2개 화면을 나란히 띄워놓았다. 한쪽에는 자신이 쓴 오라클의 분석글이, 다른 한쪽에는 최 실장이 보낸 YS의 정보 보고서가 있었다. 그녀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추며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강씨 일가의 비명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그녀가 설계한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다. 첫 번째 수는 경고였다. 다음 수는 외통수가 될 것이었다. 노트북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얼굴을 비추었다. 폭풍의 희생자가 아니라 폭풍 그 자체가 된 여인의 얼굴이었다. 오라클의 보고서가 시장을 강타한 후 재경그룹은 그야말로 사면초계에 몰렸다. 주주들은 연일 비상대책을 요구했고 채권단은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강태준 회장은 마지막 남은 낡은 인맥을 총동원해 YS그룹과의 만남을 성사시켰다. 물론 베일에 쌓인 YS그룹의 회장을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룹의 핵심 임원 중 한 명인 전략기획본부장과의 면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씨 일가에게 그것은 지옥의 문턱에서 내려온 한 줄기 동아줄과도 같았다. 면담 당일 아침 저택에는 오랜만에 활기 아닌 활기가 감돌았다. 강 회장과 민호는 가장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었고 윤 여사와 지혜는 두 남자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호들갑을 떨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YS가 어떤 그룹인데 우리 재경의 잠재력을 몰라볼 리 없죠. 윤 여사는 애써 긍정적인 말들을 쏟아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유라는 멀리서 그 가련한 희극을 지켜보았다. 곧 무너질 무대의 주인공들이 마지막 연기를 펼치는 모습이었다. YS그룹의 본사타워는 그들을 압도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와 강철의 건물은 재경그룹의 낡은 사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강 회장과 민호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린 로비에서 약속된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상대를 기다렸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30분이 더 흘러 1시간이 다 되도록 그들을 부르는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초조함이 극에 달했을 때 젊은 비서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와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회장님, 강민호 이사님 되십니까? 본부장님께서 전할 말씀이 있으십니다. 희망이 담긴 눈으로 쳐다보는 두 사람에게 비서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YS그룹은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고 미래가 불투명한 기업과는 파트너십을 맺을 의향이 없습니다. 오늘 면담은 취소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날아온 공개적인 따귀였다. 비서는 깍듯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고 강 회장과 민호는 텅 빈 로비 한가운데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굴욕적인 모습은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에 남김없이 담기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강 회장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이성을 잃은 야수와 같았다. 그는 거실에 있던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벽에 집어던져 박살냈고 집안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러댔다. 감히 나 강태준을 이따위로 능욕해. 그의 분노는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진 것이었다. 윤 여사는 남편의 실패보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추락할 것을 슬퍼하며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고 지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막강한 재벌가라는 화려한 허울이 완전히 벗겨지고 그 안에는 공포에 질린 나약한 인간들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와 절망은 가장 손쉬운 먹잇감 한율에게로 향했다. 윤 여사가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썼다. 다 너 때문이야. 이 불행을 몰고 온 재수없는 년. 네가 이 집에 발을 들인 후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평소 며느리에게는 관심조차 없던 강 회장마저도 순수한 증오가 담긴 눈으로 유라를 노려보았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모든 실패의 근원인 것처럼. 그 순간 강민호는 아내와 가족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잔인한 처사인지 알고 있었다. 한때 유라를 사랑했던 남자의 양심이 그에게 아내를 지키라고 속삭였다. 그는 무언가 말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아버지의 서슬 퍼런 시선 한 번에 그의 목소리는 그대로 목구멍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수치심 분노 그리고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환멸이 뒤섞인 표정. 그는 결국 아내 대신 가족을 정의 대신 나약함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유라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존중과 애정의 조각마저 잃어버렸다. 유라는 이 모든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았다. 남편의 망설임과 마지막 선택의 순간까지도.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했다. 실망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확인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악마가 아니라 그보다 더 끔찍한 비겁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들이 퍼붓는 저주는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들의 절망적인 몸부림은 그녀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늦게 유라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작은 가방을 꾸렸다.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지긋지긋한 삶과의 작별을 준비하는 의식이었다. 그때 보안폰이 짧게 진동했다. 최 실장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2단계 계획, 아가씨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라는 창밖으로 어두운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강씨 일가는 자신들이 인생의 밑바닥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얼마나 더 추락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입력했다. 진행해요. 그 한마디와 함께 거대한 덫이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했다. 재경그룹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있었다. YS그룹으로부터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후 강태준 회장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채권단은 매일같이 상황을 독촉했고 언론은 그의 경영 능력을 조롱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평생을 오만과 독선으로 살아온 노 회장은 이제 서재에 틀어박혀 술로 세월을 보내는 무기력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저택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윤 여사와 지혜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를 기력조차 없는 듯했고 민호는 넉나간 사람처럼 회사를 오갔다. 절망이 그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강 회장의 비서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YS그룹 회장 비서실이었다. 강 회장은 또 다른 모욕을 각오하며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침착하고 정중한 목소리였다. 강태준 회장님 되십니까? 저희 한진석 회장님께서 최근 재경그룹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흘 뒤 저희 본사에서 회장님과 핵심 경영진을 모시고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순간 강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신과도 같던 존재, 그토록 만나고자 했으나 문전박대만 당했던 YS그룹의 회장이 직접 만나자고 제안해온 것이었다. 그는 몇 번이나 되물은 뒤에야 그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와 핏기 없는 얼굴로 소파에 모여있던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YS수의 한 회장이 우리를 만나자고 한다. 그 한마디에 저택의 모든 절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광적인 희열이 들어찼다. 윤 여사와 지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고 강민호는 어지러울 정도의 안도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의 이유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의 뿌리 깊은 오만함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속삭였다. 전설적인 경영자 한진석 회장이 마침내 재경그룹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것이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기만했다. 바로 그 시각 한유라는 자신의 방에서 최 실장과 보안 통화를 하고 있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최 실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수화기 넘어 최 실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물론입니다, 아가씨. 아가씨의 시나리오는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연 회장으로 향하는 줄 알겠지만 실은 사자의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유라는 담담하게 회의 당일의 마지막 지시사항들을 전달했다. 강씨 일가가 본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응대할 직원의 태도, 대기해야 할 시간, 안내될 회의실의 위치, 그리고 자신이 등장할 정확한 타이밍까지. 모든 것은 상대의 심리를 최대한 뒤흔들기 위해 정교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회의 날짜까지 남은 이틀 동안 강씨 일가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차서 미래에 대한 행복한 망상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이 커질수록 유라를 향한 경멸은 더욱 차갑고 잔인해졌다. 이제 유라는 그들에게 곧 벗어던질 과거의 오점 혹은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 윤 여사는 보란듯이 유라에게 말했다. YS와의 일이 잘 성사되면 민호 너랑 이혼시키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우리 가문의 새로운 위상에 너 같은 애가 흠이 되게 둘 수는 없지. 지혜는 유라가 아끼던 작은 기념품을 이런 잡동사니는 버려야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광적인 희망에 휩쓸린 것은 강민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번 회의를 자신의 실추된 위신을 회복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유일한 기회로 여겼다. 그는 아내에게 차가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회의 전날 밤 유라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남은 일말의 정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여보,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호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유라야, 지금 우리 얘기할 때가 아니야. 우리 가족의 미래, 내 미래가 걸린 일이야.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때 당신의 자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지. 그는 우리가 아닌 당신의 자리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 박히는 마지막 목과도 같았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마저도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다. 강 회장과 민호, 그리고 이런 자리에 꼭 끼어야 직성이 풀리는 윤 여사까지 세 사람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집을 나섰다. 현관에 조용히 서 있는 유라를 지나치며 윤 여사가 비웃음을 흘렸다.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 우리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해둬. 그게 네가 유일하게 쓸모있는 일이니까.
그들은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최고급 세단에 올라탔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고 저택에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그때까지 아무런 표정도 없이 서 있던 유라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의 입가에 작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연극의 마지막 장, 자신의 화려한 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강씨 일가가 도착한 YS그룹 본사 타워의 로비는 마치 다른 세상의 입구 같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펼쳐져 있었고, 세계 각국의 언어가 뒤섞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에서는 엘리트 집단 특유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강태준 회장과 윤 여사 강민호는 잠시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주눅이 드는 듯했으나 곧 YS그룹의 회장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오만한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재경그룹에서 왔소. 한진석 회장님과의 약속 때문에.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다시 거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즉시 최고위급 임원이라도 튀어나와 자신들을 영접하리라 기대했던 그들의 예상과 달리 젊은 직원은 정중하지만 기계적인 태도로 그들을 응접실로 안내했다. 잠시만 이곳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곧 담당자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응접실은 최고급 가구와 미술품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고립감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유라의 계획이 시작된 것이었다. 시간은 그들의 오만함을 갉아먹는 모래시계였다. 10분이 지나고 30분이 흐르자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자신감은 서서히 초조함으로 바뀌어갔다. 1시간이 가까워 오자 강 회장은 인내심을 잃고 불평을 터뜨렸다. 대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게 하는 거야? 이게 손님을 대하는 예의인가? 윤 여사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심리적 방어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응접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채 비서를 따라 나섰다. 그런데 비서가 그들을 이끈 곳은 일반적인 회의실이 아니라 최상층부로 직행하는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앞이었다.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그들의 불안은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거봐, 한 회장이 직접 우리를 만나려는 게 틀림없어. 강 회장은 아들에게 속삭이며 으쓱거렸다. 소리 없이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 세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했다. 5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지는 압도적인 풍경이 그들을 맞았다. 복도는 마치 미술관처럼 꾸며져 있었고 그 끝에는 육중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 버티고 있었다. 비서가 문을 열자 그들은 숨을 삼켰다. 사무실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미니멀했으며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성 같았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공간의 중심 책상 앞에서 한 남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뒷모습만으로도 엄청난 존재감이 느껴졌다. YS그룹의 신화 한진석 회장이었다. 강씨 일가는 거의 반사적으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공손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가문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빛과 위험 있는 풍채를 지닌 남자. 한진석 회장은 차갑고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어서 오시오, 강 회장.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공간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옆에 서 있던 인물을 향해 손짓했다. 기둥에 가려져 있거나 등을 돌리고 있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오늘 이 자리를 주관할 제 딸이자 YS그룹의 부회장을 소개하지.
그 인물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 순간 강 씨 일가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숨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거기에 서 있는 것은 늘 입던 낡은 원피스 차림의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파워수트, 단정하게 올린 머리 절제되었지만 프로페셔널한 메이크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바라보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권위가 서린 눈빛. 그곳에는 한유라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한 그녀가 세 사람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가희가관이었다. 강태준 회장의 얼굴은 충격에서 불신으로, 불신에서 끔찍한 공포로 변해갔다. 그는 어찌 하는 말만 중얼거리며 입을 떼지 못했다. 윤 여사는 비명을 삼키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고 눈은 공포에 질려 눈앞의 유라와 한진석 회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끔찍한 진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강민호의 충격은 그들 중 가장 깊었다. 그는 아내를 자신이 멸시하고 배신했던 그 여자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손을 뻗어도 결코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존재. 그의 발밑이 꺼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치욕과 후회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유라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때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채 맑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여보. 그녀는 남편을 부르는 다정한 호칭을 입에 담았지만 그 단어는 조롱이 섞인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아니, 이렇게 불러야겠군요. 강태준 회장님, 윤 사모님, 그리고 강민호 이사님. 자리에 앉으시죠. 재경그룹의 미래에 대해, 아니 과거에 대해 논의할 이야기가 아주 많으니까요. 그녀의 모든 단어는 완벽하게 조준된 화살이 되어 산산조각난 그들의 자존심에 정확히 박혔다. 그들은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거의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더 이상 협상가가 아니라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들이었다. 한진석 회장은 딸에게 무대를 완벽하게 넘겨준 채 강력한 관찰자로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유라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며칠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라클의 보고서였다. 그녀는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며 심판을 예고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연극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한유라는 오라클의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가볍게 밀었다. 잿빛이 된 세 사람의 얼굴 위로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이 보고서부터 시작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재판장의 판결문처럼 냉정하고 단호했다. 아버님께서는 이름도 얼굴도 없는 놈이 쓴 헛소리라고 하셨죠. 그 헛소리가 재경그룹의 주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아실 테고요. 제가 바로 그 오라클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폭탄 같은 선언에 세 사람은 이미 너덜너덜해진 정신에 다시 한번 치명타를 입었다. 유라는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지난 2년간 저는 당신들 집의 유령이었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존재였죠. 덕분에 아주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바로 그 집에서 당신들의 경멸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정영을 등진 그녀의 실루엣은 마치 거인처럼 보였다. 그녀는 먼저 강태준 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아버님, 당신은 스스로를 위대한 경영자라 칭했지만 실상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에 성공에 취해 있던 늙은 선장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불법 비자금 조성과 횡령 내역, 여기 이 파일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다른 파일을 가리키자 강 회장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다음은 윤 여사의 차례였다. 유라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자 윤 여사는 뱀 앞의 쥐처럼 몸을 떨었다. 어머님, 당신은 제게 근본 없는 집안 출신이라고 하셨죠. 제 아버지는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YS그룹을 일군 분입니다. 그것이 제 근본인 후 근본입니다. 감히 여쭙건대 당신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얻은 사모님 소리가 당신의 근본입니까? 유라는 지난 세월 동안 윤 여사가 자신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과 하녀 취급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날짜와 장소까지 정확히 언급했다. 윤 여사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발가벗겨지는 고통에 흐느끼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유라는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아닌 깊은 연민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당신 강민호 씨, 난 재경그룹의 아들과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다정하고 자신의 소신을 지킬 줄 아는 남자와 결혼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어디로 갔나요? 어머니가 아내를 모욕할 때, 아버지가 탐욕에 눈이 멀어 불의를 저지를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은 악마가 아니었어요. 그저 비겁자였을 뿐이지.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끔찍한 거고요.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최종 판결을 내렸다. YS그룹은 재경그룹을 인수할 겁니다. 이것은 합병이 아닙니다. 수많은 직원들과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실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인수입니다. 강씨 일가의 경영권은 오늘부로 모두 박탈됩니다. 강태준 회장님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당신의 금융범죄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 회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고 윤 여사는 체면도 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들은 유라의 발치에 엎드려 애원하기 시작했다. 유라야, 아니 부회장님,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용서는 진심 어린 참회가 아니라 파멸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다. 그때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라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아직 당신을 사랑해. 그의 애원에 유라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읽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녀의 서명이 이미 날인된 이혼 서류였다. 아니요, 강민호 씨. 당신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겠지. 내 대답은 이 서류에 있습니다. 서명하세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다. 그는 결국 자신의 이름 석자를 써넣었다. 권력도 명예도 미래도 그리고 마지막 사랑까지도 모두 잃어버린 채 강씨 일가는 유령처럼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한진석 회장이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감쌌다. 잘했다 내 딸. 몇 달 후 YS그룹 부회장실. 한유라는 구 재경그룹의 구조조정 현황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리더였다. 자신감 넘치고 존경받으며 카리스마 있는 경영자. 그녀는 부실했던 기업을 성공적으로 정상화시켜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켜냈다.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다. 모든 심판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정의를 원했을 뿐이다. 짓밟혔던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부패한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회장의 딸도 아닌 온전한 한유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가운 겨울은 끝났고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